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도와 함께하는 삼국지 인물전, 늑대처럼 냉철한 최고의 현실주의자 동탁편입니다. 삼국지와 여러 사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동탁에 대해서 받은 인상은 냉혹한 늑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지금 후한의 행정지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동탁이 낙양에 들어가서 수도를 장안으로 옮기고 새로 옹주를 설치한 그 이후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후한을 일반적으로 후한 13주라고 하는데, 이 옹주가 새로이 설치된 이후에는 14주가 되는 셈이지요. 아무튼 본래 동탁의 고향은 예주였습니다. 예주 양주군 윤시현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일찍이 아버지를 따라서 서량, 즉 양주지방으로 들어옵니다. 양주는 두 개가 있죠. 자, 이쪽 동남쪽에 양주, 서북 쪽에 양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 쪽에 있는 양주를 서량이라고 하죠. 이 양주, 서량은 한무제 이후에 개발된 비단길의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지요. 왼쪽은 티벳고원, 오른쪽은 고비 사막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항상 한나라를 위협하고 있었고요. 예를 들면 강족, 흉노족, 선비족, 오한족들이 있었죠. 삼국지 당시로 보면 양주는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서북쪽, 이쪽 북쪽은 실제적인 지배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량의 남동쪽에만 통치력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양주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보면요. 동탁은 양주 중에서도 농서지방, 농서의 임조현이라는 곳에서 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특히 옆에 있는 강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어서 대부분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강족들과 어울려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강족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티베트 쪽에 뿌리가 되는 종족입니다. 중국 고대 소수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종족인데요. 지금 현재 중국 55개의 소수민족 중에서 28번째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나라 시대 지도입니다. 상나라는 당시에 황하, 중, 하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강족은 상나라 즉 은나라 시대 때부터 각골 문자와 또 유족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강족은 상나라와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 종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나라의 유적지 무덤 중에서 강족의 머리 없는 시신이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자, 그 가운데를 보면 여기 주나라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주나라는 원래 상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공격할 때 강족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족과 강족이 힘을 합해서 상나라를 무찔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강족 출신의 아주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무왕의 책상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강태공입니다. 그러니 강태공은 이 강족의 족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동탁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정사삼국지 동탁편에 이렇게 동탁을 소개합니다. 젊은 시절 협기를 숭상하여 일찍이 강족이 사는 곳까지 떠돌아다니며 그 우두머리와 사귀었다. 젊은 시절 그는 협기를 숭상했다. 협기하면 의리가 떠오르지요. 한 무리를 이끌고 다니면서 리더 역할을 했음을 짐작해 합니다. 이 협기하면 삼국시대나 지금의 중국 사람들이나 그들의 사고방식이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인간관계 또는 처세의 방식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대의명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냥 무리지어서 자신들의 사익을 취하는 방식의 성격을 갖게 되면 부정적으로 파벌이나 이기적인 집단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느 것이 되었건 특별히 난세를 살아갈 때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처세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탁은 주로 강족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말을 잘 탔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동탁은 양손으로 말 위에 타서 활을 쏘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소위 파르티안 샷이라고 그러죠. 파르티안 사법. 그래서 늘 말을 타고 달리면서 허리를 뒤로 돌려서 화살을 날리는 방법, 그만큼 말을 잘 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활을 잘 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정사삼국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이 있고 무예가 출중했으며 완력은 비교적 약했다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삼국지에서 말고요, 후한서에서 동탁을 설명할 때 아주 비둔한 몸을 가졌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희에서는 굉장히 뚱뚱하고 비둔하고 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사 삼국지의 설명을 따르면 젊은 시절 그는 말을 잘 탔고 활을 잘 쏘았다고 합니다. 이건 무거운 몸무게로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완력이 비교적 약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봐서 처음부터 그리 비둔한 몸은 아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동탁은 젊은 시절 한부리를 이끌고 강족 지역을 떠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즉 농소군에 돌아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전에 사귀었던 강족의 우두머리들이 동탁을 한 번은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동탁은 자기가 농사를 지을 때 부리고 있었던 그 소 한 마리를 그대로 잡아서 그 우두머리들을 위해서 연회를 열고 같이 즐겼다고 합니다. 자, 강족의 우두머리들은 이 동탁의 뜻밖의 환대를 받아서 아주 감동을 했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서로 거두고 모아서 동탁에게 1천여 마리의 가축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동탁은 비교적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관리를 잘했고 나름대로 의리를 지켜서 끈끈한 유대관계, 즉 협객적 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중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탁의 최초의 공직은 우림랑이었는데요. 이 우림랑은 황제의 근위부대의 장교였습니다. 당시 수도가 이곳 서량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낙양이 있지요. 근데 이 낙양은 북쪽의 유목민들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서량 지방 중에서 농서, 천수, 안정 이 북지 지방의 자제들 중에서 황제의 근위대를 주로 뽑았습니다. 이들은 유목민들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을 잘 다루었고, 따라서 유목민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쪽 지방의 자제들을 근위대로 많이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서 지방에서 동탁이 자랐기 때문에 우림랑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랑장 정원을 따라서 이 병주까지 원적을 갑니다. 흉노적을 정벌하러 갔는데요. 이때 꽤 큰 공로를 세운 것 같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공로를. 그래서 낭중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때 비단 1000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탁은 이때 받은 비단을 모두 부하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겠죠. 젊은 시절부터 그는 협기를 숭상했다고 했으니까 부하들과의 의리관계를 무척 소중히 생각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때부터 이미 동탁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뜻을 품고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나름대로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자신만의 사병 집단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후한세의 기록을 보면 이때부터 동탁은 그의 부하들과 10년 정도 동고동락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군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특유의 협객기를 발휘해서 부하들을 탄탄하게 하나로 묶어내고 있었음을 이 장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직책을 거치다가 서역무기교위라는 직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직책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역 일대, 즉 이쪽 신장자치구까지 돌아다니면서 여러 이민족들 사이의 갈등 문제를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동탁은 이 서량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착실하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 힘을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서역무기교유에서 해임이 되고 병주자사와 하동태수에 임명되었다가 황건적의 난을 맡게 됩니다. 자, 이 황건적의 난하면 184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낙양을 중심으로 동남쪽에 걸쳐서 후한 13주 중에서 8개 주에서 대규모로 일시의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란 초기부터 황건족의 기세는 엄청나서 예주의 영천의 각 현도 차례대로 함락이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영천 지방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바로 수도 낙양 턱밑까지 황건족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들 황건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외척 하진을 대장군으로 임명해서 수도 방위를 맡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노식과 황보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노식을 기주로 보내고요. 황보승과 주준을 예주로 보내서 각각 황건적을 토벌시키게 합니다. 이 노식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유비와 공손찬의 스승으로 유명한 당대 대학자죠. 이때 노식이 환관들의 모략으로 도성으로 소환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모든 환관들 또 조종이 너무나 썩어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바치지 않고는 관직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학자인 노식이 뇌물을 바치지 않자 노식 대신에 황건적을 치러 보낸 사람이 바로 동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탁은 그만 여기서 황건적에게 패하고 파면이 되고 맙니다. 이때 황건적을 무찌르는데 대활약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황보숭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황보숭이
차례차례 황건족들의 중요한 거점들을 제압하게 되고, 황보승은 황건적의 난을 제압함으로써 후한 말에 최고의 명장이 되었죠. 그러나 황건적의 난으로 이후에 한나라 조정의 국정 장악력은 급격하게 약화되고요. 이어지는 이민족의 반란들이 계속되고 지방 세력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후한 왕조는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황건적의 난 이후에 공을 세우지 못하고 파면을 당했던 동탁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황건적의 난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특별히 이민족의 난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쪽 서량 지방에도 강족과 주변의 이민족들이 한족들을 앞세워서 난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난이 18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통칭해서 변장과 한수의 난이라고 부르죠. 기본적으로 이 양주 지방의 이민족들과 또 거기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한족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으킨 난인데요. 이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이쪽 장안 지방의 삼보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황제 직할지가 있었습니다. 자, 경조, 풍익, 부풍이라는 이곳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곳을 점령당하게 되면 바로 낙양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정에서는 이 양주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황건적의 난 때 결정적인 공로를 세웠던 이 기주의 황보승을 급히 불러내어서 거기다가 동탁을 중랑장으로 삼아가지고 토벌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황보승과 동탁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또 이 황보승이 환관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자 조정에서 이 황보승을 파면하고 장원이라는 사람을 다시 정벌대 대장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장원 밑에 동탁이 또 들어갑니다. 8호 장군으로 들어갑니다. 즉 장군으로 승진해서 토벌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동탁은 지고도 오히려 관직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의 정치적인 현실, 즉 뇌물이 일상화되었던 조정의 현실을 그만큼 잘 알았고 그도 역시 뇌물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동탁은 무엇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조정의 권세가들과 연이 다 있었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았던 정치적인 수완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장원의 토벌군이 반란군을 몰아붙여서 유중현이라는 곳까지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장원은 주신에게 3만을 보내서 적들을 추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주신이 보급로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보급로가 끊겨서 적에게 오히려 포위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급하게 장원은 동탁에게 또 다른 3만 명을 보내서 구원토록 합니다. 그러나 동탁도 중간에서 포위되고 맙니다. 이때 동탁은 거의 전멸당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이때 동탁이 기가 막힌 작전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정사삼국지를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동탁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꾸며 돌아가는 길에 나루토에 뚝을 쌓아서 수십 리의 물을 가득 가두어 두었다. 그리고는 그 뚝 아래로 군사들을 몰래 지나가도록 하고는 뚝을 무너뜨렸다. 강족은 이 소식을 듣고 추적해 왔으나 물이 벌써 깊어졌으므로 건널 수가 없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뚝을 세워놓고 그리로 몰래 군사들을 지나가게 하고 한쪽에서는 물고기 잡는 것처럼 한가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동탁을 매우 비둔하고 포악하고 야비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물로 그렇게 연의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보면 제법 영민하고 약삭빠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탁의 임경변의 지혜는 그의 부하들에게는 더욱더 믿음직스러운 리더의 모습으로 각인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사에서 보면 또다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후로 봉해졌다, 제후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병주목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후한세에 보면 이 병주목으로 승진하기 직전에 이 동탁이라는 인물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84년 이후로 이 서량 지방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한수가 반란을 일으켰었는데요. 188년에 기존의 세력들을 다 한수가 제거해버리고요. 마등이라는 인물과 합세해서 다시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농서 지방에 진창성을 포위를 합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다시 누구를 보내냐면 황보승과 동탁을 파견해서 진창을 포위했던 반란군을 토벌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둡니다. 이때가 188년입니다. 조정이 정말 한참 시끄러워지는, 혼란에 빠지는 그런 시기죠. 조정에서는 환관과 외척, 소위 청류파들이 얽히고 설킨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였죠. 물론 이와 같은 조정의 상황을 동탁은 영리하게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이 난을 어느 정도 진압한 공로로 동탁은 또다시 승진해서 전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고 보니까 조정에서도 반란군도 반란군이지만 슬슬 이 동탁군에 대해서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탁이라는 인물 자체도 야망이 있어 보이고 그의 군대가 필요 이상으로 똘똘 뭉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인물로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보직을 맡기는데요. 소부라는 직책을 맡겨서 중앙으로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소부라는 직책은 금전관리를 담당하는 아주 실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직책을 내리면서 동탁의 수하봉사들을 황보숭에게 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름 좋은 미끼를 던진 셈이죠. 그런데 동탁은 이미 돈보다는 권력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때 동탁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이와 같은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안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떠난다니 관원과 군사들이 펄쩍 뛰며 은혜를 연모하고 보답할 것을 생각하여 각기 신의 수레를 막고 하는 말이 하도 간절하고 치근하여 길을 떠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후한서에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나는 부하들이 말해서 못 가겠다 이 소리죠. 이미 이때 동탁은 조정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정치적인 계산을 어느 정도 끝내놓은 상태죠. 그래서 자신과 자신들의 부하들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올 것을 이 동탁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 말을 안 들으니까 조정에서는 이번에는 이 동탁을 병주목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병주는 서량 옆에 붙어있는 주죠. 이 병주목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한 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때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동탁에게 네가 병주목으로 가는 대신에 너의 부하들을 황보숭에게 넘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동탁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도 조정의 상소를 올리는데 자신과 10년 이상을 동고동락한 군사들을 어떻게 떨어뜨려 놓고 가겠느냐. 그리고 자신들의 수하들을 모두 이끌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수하들을 이끌고 전부 병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머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하동군이었습니다. 낙양 바로 위쪽이죠. 동탁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탁은 지금 낙양의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낙양으로 쳐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 그래도 음흉한 늑대처럼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 자신 나름대로 세력을 키워왔던 동탁에게 조정에서는 군대를 끌고 낙양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낙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은 지도와 함께 동탁이 낙양성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